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최보연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워킹맘이에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하루하루 몸은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워킹맘들이 우스갯소리로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출근한다 하는데 저 역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중심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27살 때였어요. 남자도 같은 대기업 하도급직이었고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만났어요. 회사 내 자리가 가까워서 알게 됐고 어쩌다가 말문이 트여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서 사귀게 됐죠. 그런데 사귀고 3개월 지나니까 부쩍 결혼 얘기를 많이 꺼내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고 혼기가 꽉 찼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냥 연애만 하고 싶었어요. 우선적으로 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하고 싶었고 이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것도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제 힘으로 학비를 벌려고 한 거였는데 말이죠. 보연아, 나랑 결혼하면 아무 걱정 없이 대학원 다닐 수 있다니까? 싫어. 오빠 어머니는 그렇게 결혼이랑 손자를 원하신다며. 그럼 결혼하고 바로 애 가져야 하잖아. 난 아직 결혼보다 공부가 하고 싶어. 절대 아니야. 내가 다 막아줄 수 있어. 우리 누나도 결혼해서 자기 하고 싶은 공부 매형이 다 지원해줬다니까? 내가 이런 거 보고 배우면서 자랐어. 난 다른 남자들이랑은 달라.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저에게 계속 결혼을 보챘고 전 꿈이 더 중요했기에 남친과의 이별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자기가 밤새 고민해서 써왔다며 각서도 내밀더군요. 내용은 간략하게 결혼 후 학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것과 평일에는 본인이 집안일 다 하고 주말에는 같이 나눠서 한다고, 그리고 시댁 행사는 큰 명절을 제외하고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와 무조건 내 편이 되겠다는 말과 함께 아이는 대학교 졸업 이후 낳겠다 등 제법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이런 걸 생각해 올 만큼 날 사랑하나 싶으면서도 귀엽더라고요.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에 저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 각서에 사인을 했죠. 결혼하고도 대학원 다니는 사람도 많고 남자친구의 든든한 원조도 있으니 해볼만 하겠다 싶었네요. 저도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으니까요. 절대로 이 약속 깨지 말자고 단단히 맹세한 뒤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맹세 따위는 지켜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도 상견례에서도 저희들 뜻을 존중해주겠다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신혼여행 후 인사드리러 가자마자 저에게 말하시더군요. 우선 우리 진수 나이도 있으니 애부터 낳아라. 네? 하지만 어머님, 저 대학원 졸업하고 애 낳기로 계획해놨다고 결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 나도 공부하는 거 막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자손을 번창시키는 것이 여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만약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하면 학비 지원이고 뭐고 없다. 그때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제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제 앞에서 학비를 걸고 저렇게 당당하게 행동하실 수 있었겠죠. 결혼 전과 말이 너무 달라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오빠가 나 뒷바라지 해주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거였어? 아니, 내 월급 뻔히 알잖아. 나 혼자 대학원 학비를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며느리한테 투자 좀 하시라고 했지.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며 당당하게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약속을 지킬 생각은 있었던 건지 의심스럽더군요. 하지만 처음부터 남편의 연봉을 잘 알고 있던 저는 대학원 학비가 남편 월급으로 모두 부담하기엔 버거울 수 있다는 것은 인정했고 결혼 전부터 고수해왔던 제 입장을 밀어붙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 지원 안 받아도 돼. 학비는 학자금 대출 받으면 되고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애는 나중에 낳기로 했으니 원래 약속대로 그것만 오빠가 어떻게 좀 막아줘. 결혼하자마자 바로 애부터 가지라고 하시는 건 곤란해. 알았어. 남편은 제 단호한 말에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결혼 전 그 맹세를 지켜주겠다고 저에게 약속한 사람은 없더군요.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뒤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한바탕 난리를 피우셨죠. 아가, 왜 이리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다.
애만 낳으면 내가 원 없이 지원해 준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 어머님, 저희 결혼할 때 이미 다 이야기 된 거예요. 저 석사 따기 전까지는 아예 안 갖기로 했다는 거 이미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애 낳고 하면 되지. 애 낳으면 석사 못하냐? 박사도 하지? 누가 하나 양보를 안 하니 계속 도돌이표 같은 대화만 반복되었죠. 시어머니도 이 정도 했으면 포기하실 법도 한데 절대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덕에 어머님과 저는 언쟁이 잦았습니다. 아가, 여자는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야 진정한 여자가 되는 거야. 그게 여자의 참된 행복이지. 어머님, 시대가 변했어요. 요새는 여자들도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라고요. 그래, 안다, 알아. 그래서 너 하고 싶은 공부 하라고 하잖니. 아들만 낳아주면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네, 어머니, 저도 애 낳을 생각이에요. 안 낳겠다는 게 아니라 대학원 졸업한 후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아휴, 아가, 너가 거기 대학원 나오면 아범 몇 살인 줄은 아니? 1살이라도 젊을 때 애를 낳아서 키워도 힘들다. 괜찮아요. 제가 아직 젊잖아요, 어머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계속 시어머니 말에 꼬투리를 잡으니 시어머니도 저를 보는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죠.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자 자기가 잘 말하겠다는 말로 상황만 모면할 뿐 시어머니는 애 낳으라고 저를 들들 볶기 바쁘셨죠. 남편의 말이 시어머니한테 안 통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 결혼 전 약속대로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대학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잠시 씻으러 들어간 사이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제가 받으려던 찰나에 전화가 끊어졌죠. 그래서 남편 지금 씻고 있다고 연락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남편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내용이 심상치가 않더군요. 학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이전 내용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를 보자 정말 어이가 없었죠. 학교 그만두게 해라. 너보다 잘난 여자 만들면 네가 마누라 모시고 살게 되는 거야. 네 누나 봐라. 정서방 돈으로 공부하더니 호령하고 사는 거. 내 딸인데도 그 꼴 보기 싫은데 며느리 그러는 꼴은 더더군다나 못 본다. 자고로 남자가 기둥이야. 마누라는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엄마 말 명심해. 라고까지 보내셨더군요. 남편은 어머니의 메시지에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알았다고만 했고요. 화는 조금 났지만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결혼하자마자 신우가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귀뜸해졌거든요. 신우 역시 공부에 뜻이 많았지만 시어머니가 지원해주지도 않고 계속 방해 공작을 펼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우이가 하고 싶었던 공부는 지금 남편인 아주버님을 만나서 겨우 할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는 공부를 마친 후로 친정 쪽으로 거의 발길을 하지 않아 저희 상견례 때도 참석하지 않았고 결혼식 때도 예식에만 참석했습니다. 난 엄마랑 안 보고 사는 지금이 가장 편해.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따로 보자. 그리고 애는 천천히 가져. 엄마 분명히 애 낳으면 이것저것 다 해준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여자가 공부하는 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분이거든. 공부 마칠 때까지 아이 절대 낳지 마.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충고야. 그날 들은 신우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절대 공부 마치기 전까지 아이 먼저 낳지 말라고 했던 건 말이죠. 모든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나를 지키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한 저는 피임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를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안 생기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한 수 접으시더라고요. 결국 제 고집대로 석사 학위까지 받았고 더 좋은 자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대출 한도도 많이 올라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시어머니 소원대로 아이를 가졌어요. 이제 애 키우면서 별 탈 없이 잘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자기도 공기업에 도전해보겠다고 말하더군요. 사실 남편은 회사에 입사하기 전 공기업을 목표로 공부했으나 공기업 취업에 실패하고 하도급직으로 입사한 케이스였죠. 저도 제 욕심대로 대학원에 다녔으니 남편의 꿈을 막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내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 열심히 해보라고 했죠. 이제 제법 월급도 많이 받아서 저 혼자 벌어도 가족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으니 경제적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공부를 핑계로 매일 논다는 사실이었어요.
집에서 공부를 하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전혀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았죠. 그렇다고 집에서 살림을 해둔다든지 애를 봐주는 것도 아니었죠. 뭐라 잔소리부터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아 며칠 조용히 지켜봤는데 하는 짓이 가관이더군요. 재활용 쓰레기통에 맥주캔이 버려져 있는 날도 다반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침대에만 누워있던 건지 잘 펴놓고 나간 이불이 흐트러져 있거나 침대에서 온기가 느껴졌던 적도 있었어요. 공부에 집중하라고 서재방도 만들어줬는데 책상을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건지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더군요. 퇴근 후 집에 와서 청소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매일 공부는 안 하고 집에서 뒹굴 생각이었는지 재활용 쓰레기통에는 맥주캔이 매일 늘어나고 TV 다시 보기 목록에도 제가 보지 않은 것들이 잔뜩이었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계속 집에 있을 거면 차라리 집안일이라도 해. 애도 당신이 보고 공부한다는 핑계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당신이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데 왜 굳이 따로 돈 들여서 애 하원 후 돌봐주시는 이모님을 따로 둬서 돈을 더 쓰게 만들어? 아이씨 진짜 당신도 공부해봐서 알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지켜보는 것도 며칠이지 매일 놀고 먹는데 뭐가 예쁘다고 열심히 하라면서 응원해주나요? 결국 퇴근할 때마다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자 또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잔소리는 싸움으로 번졌죠. 그런데 싸움이 몇 번 반복되니 언젠가부터는 제 눈치도 안 보더군요. 게다가 잔소리는 듣기 싫었는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쳤더군요. 바로 시어머니가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아가,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대학원 다닌 거 다 진수가 뒷바라지 해줘서 한 거 아니냐? 너 대학원 다닌 거 다 진수가 뒷바라지 해줘서 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우리 아들 등골 빼서 공부하더니 이제 너보다 못하다고 무시하는 게냐? 어머님, 지금 저 사람이 공부하시는 걸로 보이세요? 책상은 하도 사용을 안 해서 먼지가 쌓였고 TV 보면서 술 먹고 노는 게 일상이에요. 제 말을 들으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아들 무시하는 거냐고 몰아붙이시는 통에 결국 저도 폭발했고 소리까지 질렀죠. 하지만 어머니는 무조건 아들 편이시더라고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 또한 굽히지 않고 남편의 만행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것을 모두 말씀드렸죠. 공부를 안 할 거면 집안일이라도 하고 아이라도 돌보던지 돈 벌고 집에 와서 살림하고 아이 추가 보육으로 따로 돈 쓰고 있는 이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되려 저에게 남편 존중할지 모르는 망할년이라고 막말을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 전 결심했죠. 남편을 쥐잡듯이 잡기로요. 당신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적어도 아침에 내가 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면 당신이 일어나서 집안 정리 정도는 해야 하는 거잖아. 내가 집에서 노냐? 나도 공부하느라고 그러는 거잖아. 공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당신이 오늘도 공부 안 했다는 증거 보여줘? 오늘 재활용 쓰레기통에 또 새로운 맥주캔이 3캔이나 들어있고 TV 다시 보기에도 또 새로운 예능이랑 드라마가 찍혀있잖아. 너 진짜 징그럽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일일이 기억하고 있냐? 됐다 됐어. 그냥 나가서 하고 말지. 잠깐 머리 식히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굴어. 결국 매일같이 저랑 부딪히던 남편은 백기를 들었고 다음날부터 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도서관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스터디 모임도 구했다고 알려줬습니다. 진작 그랬으면 이렇게 싸울 일도 없었겠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건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고 남편을 응원하게 되었죠. 그렇게 3달 정도 남편은 꾸준히 도서관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소와 다른 남편이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주말에는 도서관 안 가? 주말에는 좀 쉬자. 공부도 쉬면서 해야 능률이 쑥쑥 오르지.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소파에 늘어져 있던 사람이 요새는 주말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나가고 없더군요. 게다가 그날은 집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도 않던 사람이 제 손으로 샌드위치까지 만들어 나간 것 같았죠. 식빵 봉지와 달걀 껍데기 그리고 베이컨 봉지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고 자기가 쓰고 간 칼이랑 그릇들은 설거지도 안 해놓고 나갔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사 먹는 게 더 편하다며 지갑만 들고 나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남편을 한번 떠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다니는 도서관은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갔던 곳이라 그 도서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해서 남성 열람실을 슬며시 둘러보니 남편이 없더군요. 그래서 남녀 공용 열람실도 혹시 몰라 찾아봤는데 없었고 인터넷 정보실도 없었습니다. 공부할 법한 장소를 다 찾아다녔지만 남편은 없더군요.
그래서 도서관 앞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디야? 도서관. 나 지금 애기랑 도서관 가서 책 빌리려고 하는데 같이 점심 먹을까? 아니야. 나 아까 점심 먹었어. 벌써? 아직 11시밖에 안 됐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아무튼 공부 집중해야 하니까 그냥 책 빌리고 가. 이따 저녁에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알았어. 아, 그럼 내가 나갈 것 없이 오빠가 이따 올 때 조선왕조실록이랑 박안서 소설 한 권만 빌려다 주라. 그래, 내가 빌려갈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바로 인터넷으로 검색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통해 거실과 안방, 남편 서재에 CCTV를 설치했죠.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잘 안 보이는 곳에 설치를 부탁드렸죠. 요즘 남편의 행동이 이상한 건 주말만이 아니었어요.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묘하게 다른 누군가가 집에 다녀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주방에 그릇을 넣어놓는 순서 같은 게 조금씩 달라져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하는 꼴을 보니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방법은 CCTV를 설치하는 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바로 설치를 했죠.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며칠 뒤 늦은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혼자 CCTV 녹화 화면을 봤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하면 조금 뒤 시어머니가 오시더군요. 그리고 출근하느라 엉망이 된 집을 제 욕을 하면서 정리하고 자기 아들이 먹을 밥까지 해놓으신 뒤 돌아가더라고요. 그 아들은 쿨쿨 자는데 혹시라도 깰까봐 조심조심 하면서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화면을 계속 넘겨보다가 순간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고 조금 뒤 웬 모르는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몰래 조심스럽게가 아닌 당당하게 내 집 드나들듯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남편이 누워있는 안방 침대로 가 남편과 입을 맞추더군요. 그 여자는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과 함께 침대에서 뒹굴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식탁으로 기어나와서 시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는데 다 먹고 난 설거지는 그 여자가 직접 하더군요. 요즘 주방 배열이 왜 달라졌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둘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 제가 올 시간이 되자 마치 퇴근하듯 집을 나가더군요. 더 황당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내연녀가 있을 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와서 며느리 올 때 되었다며 빨리 나가라고 말해주는 장면도 있었네요. 이후 남편과 내연녀가 어지른 흔적을 시어머니가 다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믿을 수 없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아휴, 다 늙어서 웬 고생이냐. 이래서 모자란 며느리 드려야 하는 건데. 남편과 상간녀가 어지른 집을 정리하며 푸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본인 기준의 못난 며느리였으면 본인이 저 짓을 안 했다는 뜻으로 들렸죠. 다음날 영상엔 시어머니가 집 정리하는 소리에 깬 남편을 붙잡고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빨리 보현이랑 이혼하고 예린이랑 재혼해라. 엄마 힘들어 죽겠다. 조금만 참아 엄마. 이 집 뺏으려면 아직 좀 더 있어야 돼. 내가 이혼하고 예린이랑 재혼하면 진짜 호강시켜줄게. 오구오구 우리 아들.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어. 하면서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는데 역시 그 아들의 그 어미더라고요. 전 한숨을 쉬면서 CCTV 녹화 화면을 껐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나면 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소름이 돋고 기가 막힐 뿐이었죠. 게다가 두 모자는 말도 안 되는 계획까지 하고 있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자보다 못나면 안 된다며 공기업에 취직하라고 바람 넣은 것도 시어머니였고 상간녀는 공부하러 나간 스터디에서 만난 여자더군요. 심지어 상간녀의 나이는 20대로 남편보다 한참이 어린데 더 문제인 건 그 여자도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있더군요. 언제 이혼하냐고 물어보는 게 맹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오히려 본처인 절 몰아내서 처벌 드릴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집도 빼앗고 제 아이도 빼앗고 저랑 이혼한 후 그 여자랑 재혼할 계획까지요. 이 집에는 아무도 제 편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 집안에서 절 도와줄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바로 어머님과 연을 끊은 신우에게 전화를 했죠. 형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신우에게 이야기했고 제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고만 있던 신우는 이걸 내가 수임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좋은 변호사를 연결해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서운하더군요. 신우도 남편의 가족이니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알겠어요, 형님. 제 목소리에서 서운한 감정이 드러났는지 신우가 다시 말하더군요.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소송만 걸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소개해주는 변호사한테 가서 소송해. 내가 미리 전화해둘게. 그래서 일단 반차를 쓰고 소개를 받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에게 소송을 한 뒤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쳐들어와 한바탕 난리를 치시더니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치더라고요. 너 내 딸이 변호사인 거 몰라? 변호사라고! 이게 무슨 경거망동한 짓이야. 내 딸이 널 가만 안 둘 거야. 각오해! 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제 변호사 역시 신우이가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니까요. 전 예정대로 소송 절차를 밟았고 모든 것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었습니다. 제 것을 탐했던 남편은 재산 분할 없이 맨몸으로 나가고 말았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결혼 생활하면서 본인이 집안에 기여한 부분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고 집에서 나가는 걸로 합의했고 양육비는 남편이 현재 직장이 없으니 시어머니가 대신 집 대출금 8천만 원을 갚아주는 것으로 10년치 양육비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다시 직장을 구하면 나머지 금액을 주는 걸로 순조롭게 합의하고 공증까지 마쳤죠. 절대적으로 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데에는 신우이의 공이 컸습니다. 남편이 신우이에게 이혼 소장을 들고 갔을 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다 뒤집어 쓰는 거라면서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라고 바람을 잡은 신우이는 어차피 길게 가봤자 너만 손해라고 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깔끔하게 협의 이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 또한 제가 원하는 금액만큼 위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말 고맙더군요. 형님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근사하게 밥 한 끼 살게요. 아니야. 넌 이제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고 안 보고 사는 게 나아. 조카 있으니까 언제 볼 수는 있겠지만 따로 연락하고 지내지 말자.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잘 지내. 비록 인연은 여기까지였지만 시댁에 형님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제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아이 양육비 8천만 원 해주느라 원래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더군요. 사실 그 집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일하게 형제들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신우이와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물어봤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나중에 형님이 받을 게 더 없어지잖아요. 괜찮아. 엄마 돌아가셔도 어차피 내 몫은 없어. 어차피 나는 못 받을 거 조카라도 받아야지. 라고 하더군요. 신우이는 그만큼 제 아이를 아꼈죠. 그리고 내연녀였던 그 여자는 SNS를 보니 외국으로 유배를 간 모양이더라고요. 2번 다시 남의 가정 파탄내는 일은 안 저지르길 바랄 뿐이네요. 모든 일이 정리되고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는 회사 내 어린이집에 맡겼고 멀리 살던 친정 언니가 저희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도움을 줬죠. 그래서 가끔 아이를 봐주기도 하네요. 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생기니 잘 된 거죠. 전 시댁이나 전 남편에 대해서는 티끌만큼도 미련이 없지만 그래도 신우 생각은 가끔 한 번씩 나네요. 그만큼 고마운 마음이 큰 거겠죠. 어쩌면 모른 척할 수 있었는데 자기 일처럼 도와줬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